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 첫 방송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래도 첫 방송이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입니다. 그 주식의 맛에 나와서 30분 동안 또 제가 주간 정리해주고 가거든요. 네. 마지막 방송. 근데 제가 보면 늘 마지막 방송해서 그런지 몰라도 늘 피곤한 분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다 지쳐 있어요. 다행히도 제 이번 유튜브는 완전 낮에 하는 거여서 월요일. 기대가 큽니다. 예. 저희 안 지쳐 있다 이거죠. 안 지쳐, 워낙 이제 생기 발랄한 분들이고 또 젊으신 분들이에요. 뭐 그쵸. 지금 한 뭐 20대 후반, 뭐 30대 중반 이럴 때 웃으면 본인이 아니라는 거 증명.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도 본인이 이제 본능적으로. 본인이 그럼 밀레니얼 세대 아닙니까? 저희 좀 이따가 학부모 상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소개 마치고요. 우리 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입니다. 또 제가 한국경제TV 기자 출신입니다. 네, 기자 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어요. 보통 한 번 떠나면 잘 오지 않는데. 또 감사하게 네. 또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당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또 전세 낸거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아마 뭐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 글로벌 이슈 투데이 아침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꼭 보실 것 같아요. 이제 10만 뷰 매일매일 10만 뷰씩 나오고 있거든요. 오. 꽤 많이 나오죠. 진짜 10만 뷰예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본인의 뭐 인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이 인기. 유튜브도 저희 아, 하는 네. 진짜 미국 주식도 네, 10만 뷰 정도는 가겠죠? 뭐라고? 아니, 나는 피디님 사실 가겠죠? 아무튼 우리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진짜 미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나와 있는 뭐 방송들 많지만 조금 쉽게 정말 줄이를 위해서. 네, 정말 미국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부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투자를 저는 아드님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아들 것도 제가 해주는데. 우리 전세내 거는 한 3억 정도 하고 있고. 아니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렇게 넘어가야 부인하지 되는데 않을게요. 네. 뭐 부인했지 뭘. 아 이미 빵 터져- 부인이 된 건가요? 빵 터져갖고 그렇습니다. 한 뭐 아니 그 거기서 정도 안 합니까? 다리를 꽈줘야지.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서 그 정도 뭐 집에 3억 없어요? 간단하게 안될것 3억 정도면 같아요. 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하고 있죠. 하고 저도 있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장기 투자로 하고 장기 있고 투자로. 네, 다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트코인도 제가 과감하게. 맞아요. 이제 뭐, 얘기하면 또 엄청 또 댓글 달리는 댓글이 거 엄청나게 아니에요? 달리는 건데 미국이 일단 재무부에서 일단 요번에 $10,000 이상을 투자하는 분들한테 신고하라고 네.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막 이미 국내에서도 막 말이 많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전 개인적으로 정말 잘한 거다. 정말 잘한 거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 자산이라고 요즘 용어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암호 자산을 거래하는 모든 계정, 그 다음에 암호 암호 자산을 가지고 결제할 때 결제 서비스를 갖고 있는 모든 또 그 계좌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심지어 법인까지도 개인이 아니고 법인까지도 $10,00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신고해야 다 신고해야 된다.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와 이런 규제를 내려주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 아프지 않은 걸 찾아봤어요. 다 네. 자료를 뒤져봤더니 지금 페이팔이 네. 지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페이팔을 가서 보면 페이팔 생각을 읽으면 저희가 대충 어떤 분위기 나오잖아요. 근데 페이팔이 마침 페이팔 공식 홈페이지에 네. 주식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자기들 적어놨어. 오. 자기들이 받고 있는 자기들이 적어놓은 게 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네,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주 큰 글자로 적어놨어요. 네. 주식은 SEC로부터 규제와 보호를 받고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다. 딱 그게 결정했어요. 차이점은. 명확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딱 적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호 못 받는다는 투자 상품이 그러면 만약에 오늘 비트코인 뭐 잡코인이라고 하면 잡코인이 나왔다가 갑자기 오늘 거래하다가 사라져버리면.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호가 안 맞아요. 되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10,000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위축이 되겠죠. 네. 위축이 되겠지만 다 신고해야 되니까 위축이 되겠지만 그런 수도 없는 잡코인도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뭔가 좀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네네. 코인은 살려주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 저는 이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음. 저는 장군 부장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윗 이렇게 하는 거 한국이었으면 자본시장법 걸려가지고 걸렸죠. 철컹철컹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SEC에서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맞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처벌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이제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트윗으로 자기가 이제 내 회사 주식을 다 그 뭐죠? 상장을 폐지하고 돈 나눠주고 맞아요. 끝내자 트윗 한 다음에 2천만 달러 벌금을 냈잖아요. 그쵸. 그분이.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벌금도 막 내고 욕도 많이 먹고. 만약에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규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이게 이 비트코인만 규제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거 안에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잡코인 투자하시다가 갑자기 내일 모레 없어지면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냐?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처음 출발은 뭐였냐면 우리 IRS에서 보통 보니까 투자 수익을 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2020년도가 6천억 달러고요. 네.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 매년 1.6조 달러 돈을 버는데 많은 분이 돈을 버는데 실제 그걸 그 파악한 세금의 양과 들어온 세금의 갭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 세탁되는 그런 게 많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신고 안 한 것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바이든의 어떤 인프라 때문에 좀 세수가 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더 받자고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증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증세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주기겠다, 암호 자산을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좀 더 폭넓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죽이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1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체가 800만 개예요. 많아요. 800만 개인데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은 2,300개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비중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싹을 틔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규제시켜갖고 오히려 나중에 약간 좀 그렇죠. 그 보호받을 수 법적에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뭘 봐도 비트코인의 규제는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이게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 2011년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는 이걸로 결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범죄에 이용이 됐다. 뭐 해킹의 대가로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호 틀 안에 들어가면 아니면 규제의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한 발짝이 아닐까? 저는 비트코인 어떤 $10,000가 된 것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단점이 별로 없어 보여 저는.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요? 아니면은 투자 당연히 비트코인은 물론 블록체인은 하나의 보상이니까 어떤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투자잖아요. 그쵸.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어제 샀다 오늘 팔고 막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물론 잠깐의 그런 또 뭐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길게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한 그 망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바탕이 깔리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저는 환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비트코인 하니까 저는 요즘에 자꾸 그 돈나무 언니가 생각나요.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했으면 말을 있었는데 말어 진짜. 근데 이제 본부장님이 오히려 규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봤던 이슈 중에 생각이 나는 게 그 돈나무 언니라고 하기에는 좀 연세가 많으시긴 한데요. 얼마나 됩니까? 55년생이시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네. 그러니까 뭐 65, 6? 그러면 은퇴할 나이죠. 언니라고 언니라고 하기에는 해도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할머님. 할머니도 그렇고. 뭐 영어로 캐시우드 하면 어차피 선생님. 캐시인데 뭐.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네. 그분이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완전 최저점을 찍었을 때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50만 달러가 갈 수 있다. 5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5억인가요? 한 코인당? 그렇죠.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한 코인당 50만 달러를 간다. 이렇게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뭐 코인베이스 이때 또 지분을 확 늘려가지고 늘렸죠. 아크K라고 하죠. 저희가 ARKK 티커가 있는 네, 그렇죠. 이노베이션 ETF에 코인베이스가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 그 이미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쳐놓고 보통 운영 매니저들은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벗어났다. 너무 많이 약간 벗어나갖고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죠. 네, 너무 많이 외곽에서도 벗어나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펀드에 운영하는 그게 본인의 소신껏 운영하는 건 물론 맞지만 안전장치가 너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개별 종목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한 반토막
가까이 났거든요. 작년에 워낙 네. 수익률이 좋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예, 모았었는데 났는데 올해는 좀 네, 저조하죠.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자, 그다음에 뭐 다양한 정보를 가져가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너무 한쪽에 좀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들고, 혁신적인 예, 기업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계좌, 개인 계좌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투자자분들을 모을 때는 저는 조금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코인베이스를 많이 모았거든요. 네. 그분이. 그것 또한 약간은 좀 어쩔 때는 이 양반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또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처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지금 그분의 어떤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 휘청하고 되니까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조금 그 말을 조심해서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기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가 뭐 많이 모르니까 좀 짧은 생각일 수는 있는데 캐시 우드가 그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더 하게 된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해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좀 한 발 뒤로 조금 빼는 그런 그런 역할입니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코인베이스 하면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연관해져 이렇게 탁 결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따로 놓고 보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죠. 플랫폼 네, 회사니까. 그냥 거래소니까. 거래량이 네, 많은 거래량은 수익인 거예요. 증가하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코인베이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인기가 거기에 많으면. 수익 구조는 수수료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다고 말은 막 했지만 전망이 좋다고는 했지만 불안한 거지. 저희 일론 양반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속마음은 전망은 좋지만 조금 조심하는 좀 소심한 그런 전략으로 오히려 코인베이스에 넣어서 오히려 위험을 좀 해지하지 않을까? 떨어져도 어쨌든 수익이 올라가면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래가 많아지게 코인베이스가 되면. 4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4월 14일 날 상장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뉴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기사가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7년도 막 김치 프리미엄이다. 비트코인 그렇죠. 최고점 찍었을 때 기억하시죠? 이때 비트코인 관련한 ETF가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한 3년간 횡보를 했어요. 그거를 비교를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코인베이스 상장이 비트코인 정점이고 정점을 다시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저 혼자. 혼자. 그러니까 또 횡보할 수 있겠구나. 그때가 정점이었구나.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리니까 코인베이스 나름대로 사실 다른 그 수익 구조가 있기는 해요. 뭐 보통 뭐 수익의 뭐 50% 이상이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대출이라든지 뭐 암호화폐 보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인프라를 자기네들이 개발해야겠죠. 지금 그치. 흐름을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코인 암호화폐 없어지고 상장 폐지되고 막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얘네는 고객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을 텐데 이 캐시 언니가 언니가 선생님. 무슨 생각인지 저는 궁금하기는 좀 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는 시장에 가서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번 그분 믿고 언니 한번 믿고 따라가듯이 언니 믿고 따라와. 그 언니 한번 믿고 따라가 볼까 해서 곤란한 상황이 되면 어려워지는 거 사실 투자가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약간 캐시우드에 물론 이제 소신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걸 표출하지 말든지 아예 나의 포트폴리오 변동 부분을 보여주지 않든지 뭐 대부분 3분기 한 번씩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든지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여기 해야 매일 되는데 보여주니까. 매일 보여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 그 행태가 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네.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아까 코인베이스 많이 샀고 네. 테슬라는 또 왜 샀어요? 테슬라가 지금 제가 네. 1위부터 10위까지 화면 통해서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10위에 코인베이스가 3.4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ARKK 이노베이션 ETF에 1위가 테슬라예요. 맞아요. 테슬라가 지금 비중이 10%가 넘는데 사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600 아래에서 계속 맞아요. 올라있어요. 580 580 몇이나 정도인데 네. 계속 하락을 하니까 이 비중 10%를 담고 있는 아크K도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죠. 테슬라가 작년에는 수익률이 뭐 700% 넘게 이렇게 맞아요. 어마어마하기는 그랬어요. 했지만 네, 네. 올해 들어서는 영. 계속 부진하거든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많죠? 뭐 간단하죠. 사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려가는 그렇죠. 거지.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사실 국내도 일단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아, 그래요? 이제 원래 매도 항상 1위가 테슬라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유 잔고로 보면 여전히 1등인데 조금씩 팔기 시작했죠. 네. 매주 샀거든요. 오. 근데 지지난주부터인가 이제 좀 순매도가 매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좀 하시나 봐요 이제.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손절인가? 일부 아주 미리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 그쵸. 팔 때 돈을 버시는 거지만 손절한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있을 개인적으로. 것 같아요. 막 고민- 800달러대 맞죠, 사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일단 주식을 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왜 덜 사는지가 진짜 뭐 그 일론 머스크가 하도 비트코인과 연관지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좀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열심히 설치를 해봤는데 예. 좀 이유가 많아요. 많죠. 많아요. 근데 네. 뭐 굳이 이렇게 안팎으로 조금 나눠보면 바깥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성장주를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렇죠. 있다. 아니면 뭐 전기차 섹터에 대한 고평가가 이제 다시 좀 조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CEO 리스크. 그거 빠질 수가 없죠. 음. 그놈의 그냥 입방정을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방송이 저희 방송에 좀 특출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의 혁신을 모르는 놈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AI를 알아? 뭐 아니면 자율주행 알아? 그 사람이 결국 가야 될 길이 자율주행인데 네. 그깟 전기차 몇 대 안 만들고 뭐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그거에 주식을 팔 거 사지도 말았어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말을 가볍거나 그다음 솔직한 얘기로 기업 경영에 신경 써야 되는데 맞아요. 비트코인만 지금 그쵸. 보고 있고 도진 도지코인만 사업적인 보고 있고. 인상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그 두 가지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같이 얘기해야 돼야 됩니다. 솔직히 혁신도 있죠. 있죠. 혁신도 있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있는데 사실 그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건지 혹시 일론 머스크를 잘 파악을 못해서 일론 머스크가 네.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 같은 걸 간단하게 본 적이 음. 있는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신 세계가 뭐 달라요? 이게 정말 천재거나 아니면은 거거나 그래서 또라이 쓰세요. 또라이가 뭐 아니 또라이 다 그게 뭐 금지입니까? 또라이 아니, 쓰잖아요. 예. 그런 거죠? 유튜브 처음이라 가지고 아 그런 좀 이런 거 그런 좀 느낌? 소심해요. 네, 그런 네. 느낌. 근데 그럼 이제 이제 어느 쪽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아 표현이.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일례를 조금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 그 저만의 생각이에요. 예, 예. 또 막 지극히 이거 개인적인. 하나 하시면 안 돼. 무서워. 지금. 예. 이게 테슬라가 사실 우리가 전기차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자동차계 애플 같은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뭐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치. 자기 나름대로 계속 자체가 뭔가 자체 그 그냥 가능한 애플은 거잖아요. 애플인 거죠. 그쵸. 근데 테슬라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어떤 에너지 기업이라고도 맞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배터리도 자기가 하죠.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만들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했을 때 그 트윗을 한 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을 파내만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해명을 한 건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며 비트코인 채굴이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될 수 있게 되려면 맞아요. 거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그래 뭐 때가 되면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에너지 생성 뭐 이런 저장 시스템 이런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채굴에 필요한 채굴을 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를 뭔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나?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워낙 영웅 심리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 막 태양광 관련 기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 테크노킹이라 그러잖아요. 테크노킹은 클론이지. 잠깐 와우, 전 클론이 와우. 너무 오래전. 아니 클론을 어떻게? 오래 그럼 뭐- 테크노킹. 언니! 그럼 지금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예. 그러니까 뭔가 영웅 심리가 있어서 아, 자기 영웅이 있어서. 이 사람이 혹시 이렇게 뭘 또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짜잔 하고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자체로 청정 에너지 해서 비트코인 만들 수 있으니까 거래에 다시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나라는 상상도 해봤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채굴이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기후 위기를 촉발한다. 맞아요.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캐시우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태양광 관련 발언을 내놨더라고요. 캐시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 그 기후 위기 발언에 대해서
태양광이 오히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면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저도 테슬라가 정말 에너지 기업으로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캐시 우드와 일론 머스크 그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닐까? 저 이런 생각 좀 둘이 했었거든요. 연락은 하나? 친하지 않을까요? 둘이 연락할 것 같은데. 10%나 가지고 있는데 연락하나? 대주주인데 네. 캐시우드하고 비랑도 누가- 같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관돼 있어 하니까 연락할 것 같죠. 다들 뭐 네. 짜고 치는 맞습니다. 고스톱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네. 좀 전세현 앵커가 노트북을 갖고 와서 저도 급하게 노트북을 갖고 왔어요. 노트북 갖고 왔네. 이 노트북은 노트북 갖고 그러니까 왔어요. 세대가 너무 네,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슈가 근 많아요. 한 달간 네. 봐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월 말부터 하면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실적에서 우리가 정말 본업에서 거둬들인 수익보다 어떤 탄소 배출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규제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팔아서 한 게 훨씬 많으니까 맞아요.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야 그럼 너네 사업에선 적자였냐?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실망한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 영향도 있죠. 중국이 뭐 상하이 공장 증설 뭐 취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비트코인 규제 우리가 다시 막 강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그렇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테슬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음. 근데 뭐 지속적으로 또 제기가 되는 거는 이제 경쟁사들의 진입이잖아요. 아. 경쟁사들의 진입. 네, 요즘에 사실 음. 최근에 기사도 났잖아요. 람보르기니가 뭐 2023년까지 우리 다 전기차로가 될 거야. 뭐 슈퍼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최근에는 벤츠나 뭐 포르쉐 이런 폭스바겐 비롯해서 전기차 시장이 다 뛰어드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오히려 좀 올드해지고 얘네들이 더 오히려 혁신적인 그런 모델이나 어떤 그 사업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전기차 하면은 탄소 배출권 살 필요가 네,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벌써 우리 안 살게 하는 것도 나왔어요.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이제 종합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21일이었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네. 내렸죠. 목표 주가를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900달러에서 700달러 조정한다. 많이 늘었네. 22%. 근데 현 시세보다는 지금 높기는 하죠. 아,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뭐 700달러에 팔려고 이거 투자한 거 아니니까 그쵸. 많이 그쵸. 내렸네요. 근데 이게 주가 하락에 따른 네, 자본 조달 네. 효과가 감소할 거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장 증설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얘네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얘네 증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배터리 기술 진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치열한 경쟁이 있다. 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막 찾고 이제 장본 부장님이 왜 떨어졌는지 좀 알아봐봐요. 그러니까, 좀 예, 예.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막 찾는데 고급 정보를 찾다가 가지고 찾다가, 오셨어요. 찾다가. 그 저쪽 해외에서 이제 있는 이제부터. 친구한테 네. 야 테슬라 최근 리포트 좀 다 구해다 주라. 없냐 이렇게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5월 초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국내 증권사는 어떤 개인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리테일에 그렇습니다. 중심이다 예, 예. 보니까 뭐 목표 주가를 올려라 내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말 공개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대부분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곳은 기관 투자자 위주거나 그렇습니다. 정말 소수의 고객을 위해서 맞아요. 예. 제출한 거라 가지고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사화 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내용이에요? 친정회사 돌아오자마자 나 이거 단독하는 거야.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 저희 이거 예. 썸네일에 박아야 돼요. 아는 썸네일에. 분들은 사실 다 아실 텐데 네. 제가 이 또 노트북을 펼쳐서 정확하게 아, 얘기해드리면 야, 진짜 노트북 진짜 옛날 노트북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외부 유출 금지라고 해서 화면은 못 보여드리고 못 저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고 온 거예요. 네. 저도 보고 온 건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네. 테슬라의 5년물 신용 부도 스와프를 팔아라.
CDS라고 하거든요. 네.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금 CDS를 설명을 드려야 투자자분들이 확 이해가 오실 것 같은데 CDS라고 하면 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회사채를 발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에 내가 회사채를 발행할 테니까 좀 사주셨어요. 근데 내가 얘 망할 수도 있잖아.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불안한 거지. 그러면 이 B한테 야 내가 너한테 수수료, 보험료 낼 테니까 얘가 만약에 망해서 내가 돈 원금 못 받게 되면 네가 대신 그 돈 좀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올라가겠네 이게.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수수료가 높아지겠죠. 보험료가. 근데 이 5년물 CDS의 그 수수료가 지금 제일 높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팔아라. 회사가 안 좋다는 거죠.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좋은 거게 점점 안 좋아가지고 올라갔는데 회사가 오히려 좋아지면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네. 자동차 보험이랑 똑같아요. 사고 많이 치면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좀 괜찮아졌어. 지금 이렇게 위험해서 수수료가 올라갔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괜찮아졌다고 보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점인 거예요. 여기서 팔아라. 이익을 보라는 더 거네. 기관한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테슬라가 여기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적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수료 가격이 제일 높을 때 너네 그 CDS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테슬라 회사가 점점 좀 안정적으로 갈 그건 거란 맞아요. 얘기고 실제 보고서 내용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 강력한 브랜드 충성심 등 전기차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경쟁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나아갈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네요.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보고서에 없었어요. 그냥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 어떤 수익 창출이나 이런 내부적인 그런 체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거고 조금 더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보고서는 5월 초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세 여러 가지 막 비트코인 그 일론 머스크의 일론 아저씨 변동성이나. 방정 뭐 이런 거 다 반영되지 반영 안 됐고. 안 된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회사 펀더멘탈이 달라졌나요? 근데 안 달라졌죠. 그쵸. 물론 이제 저기 그 중국 판매가 3월과 줄어들었어요. 4일 조금 감소했죠.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예. 좀 내가 조금 더 빨리 이거 방송을 시작했으면 이걸 딱 적재적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한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를 상당히 좀 근데 좋은 내용이네 이게. 그러니까요. 어렵긴 우리가,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거 빅쇼트 어, 보면은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CDS 이런 거. 실제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도 돈을 버는 거 맞는 어쨌든 거니까. 흑자를 나오고 있으니까. 예, 과거에 테슬라가 아닌 건 맞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높이 사고 있는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제 독일에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 상하이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좀 잘 삐거덕거리면서 혹시 생산이 좀 차질이 생길까 봐 그게 한 가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80만 대 이상 100만 대까지 보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 어떨지 또 칩 부족이 또 하나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칩.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차치하고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차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판매하는 기업이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는 점점 이거에 대한 게 예정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죠. 저는. 우리 오늘 첫 방송인데 굉장히 많은 얘기 다뤘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뤘는데 정말 정보들이 다 각자 각 분야에서 네. 정말 프로들이셔가지고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자 일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해서 판단력을 좀 키우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네. 주에도 네. 이제 이런 거 좀 갖고 올게요. 네. 많이 찾아봐서 갖고 올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 네. 다시 한 주 동안의 네. 시장도 정리하고 이번 주 또 투자 전략도 네. 세워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지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